대학교 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 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시민 참여 캠페이너 유지연, 제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인사법이 있죠. 뭔데요? Hi, HI. 쌤, 제가 요새 유행에 뒤떨어졌나 봐요. 저희 오늘 특별 손님 한 분 모셨는데 그분께 한번 이 유행어 아시는지 여쭤봐야겠어요. 저희 오늘은 시민들이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지석쌤을 대신해서 일일 특별 손님을 모시게 됐어요. 와,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 그럼 얼른 방송 광고 듣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맛이 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오늘은 시민들이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병원이나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지석쌤 대신 특별 게스트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진감 자원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열심히 자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진감이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그린 뉴딜 시민행동 1기에 이어서 2기 활동을 지금 제인쌤이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그린 뉴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시민분들께 그린 뉴딜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진감쌤. 반갑습니다. 진감쌤. 와.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제인쌤 아까 그 유행어 뭐라고 하셨죠? HI.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진감쌤 죄송해요. 이거 아시나요? 저도 잠자코 HI. 듣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거라서 뭐라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희 오늘 녹음 끝나고 제가 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편집 각이다, 이거.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사실 제가 진감쌤을 2018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그린니들 시민행동 활동 참여하시기 전에도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2018년에 그린피스에서 아리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함께 했었는데요. 아리제너레이션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이었는지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18년에 그린피스에서 아리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전국 거점 공립대학교 대학생 연합인 그린뉴스와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이 함께했던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이었습니다. 전국 거점 공립대학교에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깨끗한 미래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선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학교는 기후변화 시대를 짊어질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커다란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대학교가 기후위기 시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진감쌤께서 되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캠페인 마지막에 그 비폭력 직접행동을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 네. 근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제가 기억이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원래 그 유명인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네, 그쵸.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진감쌤을 지켜봤던 사람으로 레인쌤도 같이 캠페인을 함께 맞아요. 해주셨는데 지금 처음 듣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왜 하필 국립대학교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 통계에 따르면요. 교육용 전기,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공급되는 전기의 46.7%,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전기가 대학교에서 소비됐을 정도로 대학교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한다면 대학교에서 사용
사용하는 전기 소비의 방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대학 캠페인을 진행을 한 거고, 특히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지역사회의 핵심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안에서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사실 대학교 캠퍼스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대학이 100% 재생가능 에너지 캠퍼스를 이미 선언한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무려 500개의 대학의 총장들이 미국 대학 총장 기후 서약에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 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고 또 지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또 캠퍼스 내에서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2050년까지는 우리 캠퍼스가 화석 연료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계획을 담은 클라이밋 액션 플랜이라는 문서도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외에서는 많은 대학교들이 이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인상 깊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도 현재 100% 재생에너지 사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또 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사추세츠주 햄프셔 칼리지 같은 경우는 교내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연간 4.7메가와트시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요. 캠퍼스의 전체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개선한 덕분에 교내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5개의 대학교에 공급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이미 전력 사용량의 7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던 스미스 칼리지도 100% 재생가능 에너지 캠퍼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매사추세츠주 햄프셔 칼리지 그리고 스미스 칼리지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나라 대학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진감쌤을 비롯한 그 그린뉴스 분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한 지도 거의 3년이 되어 가잖아요. 그 당시에 캠퍼스에서 캠페인을 해보셨을 때 대학생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그리고 대학교 총장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학교 캠퍼스 내에서 그린뉴스 활동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요. 수많은 대학생분들께 처음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안에는 청정하지 않은 에너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학교 내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다가도 청정한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라는 취지를 전달 드리니까 다들 흔쾌하게 서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명의 그린뉴스 멤버들이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통해서 무려 4,000장의 서명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서명과 함께 국립대학교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달라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전달했지만 아쉽게도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진감쌤께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 더하기 재생에너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피스에서 이야기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에너지 같은 개념을 함께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총장협의회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씁쓸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그 진간쌤과 함께 이 아리제너레이션 캠페인을 했을 때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설명하니까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만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제인쌤, 근데 이때 당시에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면서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아리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할 때 저희 그린피스와 그다음에 대학생 신재생 에너지 기자단이 함께 협업을 해서요. 국내 10대 거점 국립대학교의 전력 소비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 보고서 결과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학교의 기후변화 리더십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0개 대학들의 평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량에 비했을 때 1.9%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전력 소비량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한 반면에 1인당 전력 소비량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0.8%로 8위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개의 대학이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전력 소비량 순위로 따지면 서울대가 1위, 그 다음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순으로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순위를 저희가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나온다 하면은 꼭 이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우리 대학 순위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의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꾸준히 연간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는 정점을 찍었고요.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어쨌든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전력 소비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인쌤께서 그 10개 대학교를 쭈루룩 나열을 해주셨는데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순으로 이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크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전력들이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화석연료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 진감쌤께서 또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딱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이 1인당 전력 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지 조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수치와 단위들을 너무 딱딱하게 접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조사단 분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몇 그루의 나무로 최소한이 될 수 있을까 준비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위를 차지한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2017년 전력 소비량이 30만 1,253메가와트시였는데요. 56,782메가와트시로 2위를 기록했던 전북대학교의 약 6배 차이로 엄청난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위랑 2위의 차이도 엄청나네요. 네, 온실가스 배출 차량으로는 무려 57,552대, 탄소 중립 나무 그루 수는 2,092만 8,030그루에 해당하는 수치이더라고요. 상쇄 비용으로만 따지면 3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찌들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나무 그루스를 들을 때보다 이 상쇄 비용을 듣고 나니까 하는 좀 그런 깨달음이 오네요. 근데 또 이 국립대학교들이 재생에너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인쌤께서 좀 긍정적인 순위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안에는 전력 소비량 순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비량 안에서 각 대학교들이 재생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따른 순위도 저희가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북대가 1위를 차지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이 1724kW고요. 그 다음에 8위를 차지했던 서울대보다는 용량이 100kW가량 적지만 1인당 전력 소비량 대비로 교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이 5.45%로 가장 높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충북대 학생 계시다면 소리 질러. 하지만 그 5.45%면 사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100%로 재생 가능 에너지 캠퍼스를 이미 이룩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비중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 안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발간 이후에 서울대학교의 현재 상황을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9년에 관악 캠퍼스의 태양광 발전 현황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27개 건물 정도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캠퍼스 에너지 수요의 3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정말 달성이 됐는지는 제가 공개된 자료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쉽게도. 네, 그래서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는 연간 태양광 발전량이 서울대 관악 캠퍼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0.7%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좀 국내의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갈 길이 조금 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서울대학교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다는 소식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첫 발을 맞아요. 뗀 만큼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캠퍼스 에너지 수요의 30%를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할 것인가 라는 명확한 목표와 또 그에 맞춘 실행 계획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하루빨리 좀 재생에너지 100% 대학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PPA 저희 캠페인 또 했었잖아요. 맞아요. 전력 구매 계약법 이게 통과하기도 하고 좀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특정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된 만큼 하루빨리 좀 움직임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인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린피스와 시민단체가 함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까 나연쌤이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교 외에도 다른 공간에서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온 사례는 태국 사례인데요. 태국의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7개의 태양광 병원이 개원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린피스 태국이 함께 진행했던 캠페인이고요.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태국 솔라 펀드라는 것을 설립해서 2019년 말까지 태국 안에 7개 병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서 병원들이 연간 1,800만 태국 바트. 나연쌤 아까 돈 얘기가 네. 좀 와닿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무려 태양광 설비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기후위기를 심화했던 것이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전기라는 게 사실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제인쌤께서 소개해주신 이른바 태양광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은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좋아하시는지. 그 7개 병원 중에 한 병원의 원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그린피스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원장님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네. 의료와 생명구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의 수백만 바트를 이미 전기요금에 지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과 공공의료 시설들 같은 경우는 배정된 연간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최소 3분의 1 이상을 전기요금에 이미 지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공공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납세자들, 그러니까 태국 국민들이 내는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꼈다는 거는 이렇게 납세자들이 내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유의미하게 쓰였다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태양광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 이루고 또 에너지 비용도 크게 절감하고 매년 또 수백만 바트로 나가는 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시죠? 예.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도 하고 세금도 절감을 하면서 또 그게 더 좋은 곳에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제인쌤 말씀처럼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태국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2020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작년 초 이전에 7개 병원이 이렇게 태양광 병원으로 탈바꿈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린피스가 태국의 국민건강센터나 지역병원, 또 왕실이 지원하는 병원 39곳 등 3개 부문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예산을 추가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었고요. 이에 네. 대해서 정말 태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례가 되게 정말 좋았던 게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하게 이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생명과 그쵸.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한데 이런 곳이 재생에너지를 100% 썼다라는 거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니까 저는 매우 좋은 사례이고 한국에서도 곧 이런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인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병원 같은 전기가 꼭 필요한 끊겨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부 전력을 공급한다는 게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태국 정부도 공감을 넘어서서 이제 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이번에는 진감쌤께서 좀 더 멀죠? 아프리카 소식을 조사해 오셨다고.
네, 제가 그쪽까지 멀리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야 솔라카우 프로젝트인데요. 직역하면은 말 그대로 태양광과 소를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알아보면서 참 암울하면서도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사례인데요. 지금 전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프리카의 경우는 아동 5명 중 1명이 노동으로 유년 시절을 빼앗기고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솔라카우 프로젝트인데요.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데크를 학교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동안에 보조 배터리를 데크에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이로써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는 물론 전기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구조인 것이죠. 솔라카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뭐지? 하면서 좀 감도 안 왔는데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기라는 게 좀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모양이 젖소 모양이어야 될까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봤는데 의미상으로도 아프리카에서 소는 굉장히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어떤 때로는 소의 가치가 사람이랑 똑같이 여겨지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소를 관리하고 소를 먹이는 것도 아이들의 몫이라고 해요. 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이러니하게 소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애증의 대상인 소를 역이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데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감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어떤 배경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충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빛으로만 이용하면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학교에 충전하러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해요. 충전 시간을 물론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정도에 거쳐서 완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은 거네요. 완속 충전기처럼 학교에 이걸 충전을 하려면 와야 되고 또 그 시간만큼 머물러야 되니까 그거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충전기가 현재는 케냐에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확대돼 나갈 계획이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케냐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행선지는 탄자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25만 명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기술을 통해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도 신선하고 또 놀라웠습니다. 뭔가 작은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흔히 돌아다니잖아요. 이 말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제게도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진감쌤 의견에 너무 공감을 하는 프로젝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려고 하는데 제인쌤이 캐나다에도 좀 주목할 만한 활동이 있다고요. 네, 캐나다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린피스 캐나다에서 소개한 활동가 사례인데요. 이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던컨 마틴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소위 요즘 말로 엔잡러라고 하는데요. 네. 태양 전지판 기술자이기도 하면서 또 닭장을 만드시는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활동들이 다 친환경적인 활동이라고 하시네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인 밴쿠버 재생에너지 쿱을 만드셔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로 이분은 주택이나 기업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하시는데 그 밖에도 이제 태양 전지 크기를 늘려보기도 하고 또 와트당 비용을 낮추고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태양 전지판 사용을 확대하려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년 된 그 상업용 뒷마당 닭장을 짓는데 이 닭장이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지는 일명 업사이클링 닭장. 그래서 10년 동안 이 닭장 사업을 지속해 오셨고
있고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도 매출과 이익을 내신다고 해요. 지금 태양광 사업도 얘기하니까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김지 지석쌤. 저희가 괜히 자리를 뺏은 듯. 아니에요. 지석쌤이 또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사실 다양한 그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혹시 나도 이제 집 주변에 닭장이 있다면 이거를 어사이클링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밴쿠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야기가 되게 새로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에너지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시나요? 몰라요. 잘 설명해주세요. 선물 주시나요? 아니요, 선물에 대한 욕심.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설명해 주시죠. 협동조합이라는 게 FUB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우리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 상호 복리를 우리가 도모하자라는 목적에서 이 조합원들이 함께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출자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기업을 세우기 위한 돈을 만들고 함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또 같이 분배해서 나누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1위.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에너지 생산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발맞춰서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발전 사업자 간의 갈등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는 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또 이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되게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이 실제로 이 조합에도 참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조합 참여를 하시니까 실제로 초기 사업 진행할 때부터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발전 사업의 결과물로서 그 이익도 주민분들이 나눠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갖게 되시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좀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지역 기반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모델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인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발전단지가 들어오는 곳의 주민들하고의 상의도 정말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제주도를 갔을 때 그 가시리 풍력단지 네, 거기 정말 거기를- 아름다운 곳이죠. 네, 들어봤어요. 네, 저도. 맞아요. 여기를 좀 들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입지를 하게 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풍력 발전기 옆에서 이제 축사도 운영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육상 풍력 발전기가 들어와 있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그 소음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풍력 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축사 같은 게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봤었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사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시고, 그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파도 소리가 이제 백색 소음이다 보니까 완전히 소음이 묻힌대요. 육상은 그렇지는 않아서 옆에 가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반경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풍력 발전기에서 뭐 몇 킬로미터까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소음이 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활 권역이 좀 정해진 걸로 저는 들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 널리 좀 알려지면 좋을 텐데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기사로 다뤄지니까 안타까운 맞아요. 마음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 축사 이야기도 대표적인 좀 가짜 뉴스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저는 방문을 해서 듣고 왔던
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 풍력 발전기 옆에 가서 보시지 않고 기사로 먼저 이거를 접하게 되면 약간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잠깐 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 협동조합 현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숫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약 80여 개에 이르고 있고요. 전국 시민발전 협동조합 연구회를 구성해 정기총회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 조합들은 모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80여 개나 있다는 게 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최초 에너지 협동조합은 서울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네, 서울에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줄여서 서울햇빛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2012년 3월에 창립되었고 410명의 조합원을 가진 커다란 조합입니다. 현재 상원초등학교, 인원고등학교, 그리고 중화고등학교에 각각 40kW, 75kW, 6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합원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같은 개인과 지역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0만 원 이상 출자한 조합원이 무려 100명에 이르고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감쌤께서 우리나라 최초 에너지 협동조합 소개해 주셨는데 인천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협동조합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인천 햇빛발전협동조합인데요. 이 인천 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에 설립이 됐었고 인천 시민 약 390 시민분들이 총 9천만 원을 출자해서 설립되었다고 해요. 네. 좀 특이한 거는 이 조합원들의 이제 면면이 좀 특이한데 조합원 안에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 계시고요. 또 현재 인천시장 하고 계시는 분도 조합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인천 안에서도 왠지 좀 영향력이 있는 조합일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을 해본 결과 2015년에는 5%였던 배당률이 2017년에는 7%로 늘어났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지난해에 이 햇빛 발전 사업을 한 결과 순이익만 해도 1,4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7% 정도면 웬만한 주식만큼의 수익률 아닌가요? 높은 수익률이죠. 진짜요. 인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인쌤 말씀처럼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인천이 사실 조금 에너지 소비 관련해서 좀 특징이 있어요. 인천은 화력발전소 9개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연간 전력 약 70테라와트시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인천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의 70%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점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그 생산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인천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생긴 것 같고요. 생산량도 많지만 사실 울산, 서울에 이어서 인천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도시이자 소비 도시로서 인천이 이런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도시이자 소비 도시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자라는 그렇죠.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그 인천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나요? 네, 제가 인천 햇빛조합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햇빛조합 같은 경우는 주한도서관이랑 만이산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이 두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용량은 150kW 정도라고 하는데 지난해 생산한 전력량만 보면 20만 kW이라고 해요. 이거를 좀 환산을 하면 76개의 일반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네. 30년생 소나무가 1만 3천여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고 하네요. 1만 진짜 3천여.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많은 양이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천 햇빛조합을 운영하시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전남과 경남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이 조금 더 땅값이 싸기 때문에 발전소를 좀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전기 소비는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소비를 하는 곳에서 실제로 이런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서 생산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상 된 공공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었어요. 네, 정말 저도 이 인터뷰에서 그 도시 곳곳에 쉬고 있는 땅을 이용하자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사실 태양광 발전소 하면은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진감쌤께서 그린뉴딜 시민행동 1기에 이어서 2기까지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1기 분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카드뉴스를 직접 만드셨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인천협동조합 분들도 이런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 이런 오해가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백광 반사를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가짜다라고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전자파 수치는 냉장고보다 낮고 그다음에 네. 백광 반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도 사실 흰벽 건물에서 일으키는 것보다 수치가 낮다고 하니까 이건 다 가짜 뉴스고 저는 그리고 여기 인천 햇빛조합에서 운영하시는 설비가 도서관에 있다고 하잖아요. 주안도서관.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도서관에 아이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할 텐데 그런 곳에 태양광 이 패널을 설치할 정도면 중금속이 나오는 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의 수치도 아닌 것 같고 지역 주민분들이 이게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협동조합 그리고 인천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봤는데 사실 80여 개면 이 두 개 조합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조합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뭔가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동네 햇빛조합이라고 있다고 해요. 네. 2012년 12월에 창립해서 이듬해 6월 교사 그리고 학생과 주민 등 225명이 총 6천만 원이나 출자를 하셔서 삼각산 고등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 1호기를 설치하시고요.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서울햇빛조합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교육에도 사용하고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2014년에는 한신대학교 옥상에 2호기를 설치하였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에 3호기를 설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말에는 영남 공영주차장에 4호기 입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시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안산햇빛조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발전소가 무려 24곳이나 되고요. 연간 약 3,3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1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조합과 비슷 배당률은 5%를 기록하고 있고 물론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긴 한데 안산햇빛조합도 처음에는 자금과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시민펀드라는 것을 도입해서 출자자를 추가로 모집하셨다고 하는데요. 시민펀드는 일반 출자와는 다르게 이자와 원금 상환일을 확정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성공적으로 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아리백 시민클럽도 발족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리박 같은 경우는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거야 하는 기업들이 가입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글도 이 아리백에 속해 있죠. 네. 이 아리백 같은 경우는 2014년 영국 런던의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만 이 재생에너지 캠페인 하냐, 우리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전력 쓴다라는 취지로 이 아리백과 비슷하게 아리백 시민클럽이라는 게 발족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기업이 참가를 하는 거고 아리백 시민클럽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일정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갖춰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드는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에게 RE100 인증을 부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분들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도 개인이지만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직접적으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인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시민분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RE100 시민클럽에 참여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RE100 시민클럽에 우리나라 협동조합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네, 협동조합도 있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몇몇 속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라든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고요. 또 일반 시민분들도 속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직접 자기 집에, 그러니까 가정에, 혹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부지가 있으시면 그 유휴 부지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설치하거나 혹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협동조합 발전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약에 설치하였다라면은 그 설치한 발전 설비 용량에 따라서 인증 단계가 3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우선 이 RE100 시민 캠페인 취지에 동의를 하시고 참여 방법이나 기한을 약속하신 첫 단계의 시민분들한테는 RE100 화이트.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는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했어. 근데 그 용량이 2kW 이상에서 5kW 미만 정도면은 RE100 그린. 그 다음에 5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한 시민분들에게는 RE100 블루 인증서, 단계별로 인증서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참여할 때 뿌듯함이 더 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인쌤도 실제로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두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걸 알게 돼서 나도 네.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인증서 발급 좀 받아보자. 받아서 받게 되면. 다음 방송에서 한번 네네. 결과를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민분들이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살펴본 RE100 시민클럽으로 그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또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진감쌤, 제인쌤 오늘 긴 녹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주에 3-4번 정도는 쪼개서 한 에피소드를 팟캐스트 청취를 하곤 했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무려 위대하신 지석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지석쌤 듣고 계신가요? 정말 좋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제가 오늘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인쌤은 어떠셨나요? 저 죄송해요. 위대하신 지석쌤은 제가 근데 지석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제가 절대로 비웃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도 지석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례들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일종의 편견, 오해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안 보이는 저 산지나 어디 저 지역에다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뭐 대학교나 병원이나 또 내 집이나 이렇게 다양한 곳에 우리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고 내가 또 거기서 어떤 일정 부분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많이 여러분들 지역에 사시는 곳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진감쌤, 제인쌤, 그리고 끝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